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오태민 지음 KD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부터 바로 읽어볼게요. 머릿말. 2014년 초가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두어 시간 만에 30% 가까이 폭락했다. 그 서너 달 전, 비트코인은 강했다를 출판해서 지인들에게 뿌렸다. 커피를 사주면서까지 설명해 주었고, 스마트폰을 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도 보내주었다. 무료 광자도 열었다. 정말 뭐가 쉬운 것처럼 열심히 설득하고 돌아다녔다. 이날 폭락 이후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입이 다물어졌다. 그 전까지는 사실 가관이었다. 페이스북에 비트코인 가격을 시간 단위로 올리고 지인의 돌잔치에서 처음 만나는 지인의 지인들에게도 비트코인에 대해 떠들다가 끝내 주인장에게 한 소리를 듣고 말았다. 60에서 7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몇 달 만에 3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 무슨 설명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게 되어버렸다. 무시가 조롱으로 바뀐 셈이다. 3년이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아무리 못해도 600만 원은 넘는다. 2014년 가을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원대까지 낮아진 다음부터 지인들에게 책을 안 보내고 무료 강의를 안 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지 않았던 게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기획되었다. 기획만 하던 책을 코비드19 덕분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본문을 탈고하고 머리말을 쓰기 전에 비트코인은 또 한 번 대폭락을 했다. 90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5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책 자체를 변명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6년 전 대폭락 이후처럼 말이다. 30만 원대로의 대폭락 이후 입을 다물었던 그 선택에 대한 아쉬움을 떠올리며 2020년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달러는 지난 100년 동안 98%나 가치를 잃었다. 지구적인 전염병 사태처럼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때마다 통화량을 팽창한 때문이었다. 경제가 마비 상태에 들어서면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 주체들의 웅크린 마음을 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효과도 빠르고 정치적으로도 어렵지 않아 쉽게 손이 가는 방식이 바로 시장에 자금을 대량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부도로 시작된 월가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첫 번째 블록에 영국 재무장관이 부실은행들을 위해 구제금융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영국 신문의 헤드라인을 새겨 넣었다. 그리스 국가부도, 기브로스 은행 지급불능, 베네수엘라 초고 인플레이션, 인도의 화폐개혁, 잠바브웨이의 2차 통화위기에 따른 위기와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은 주목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사슬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들은 주변부에서 일어났던 화폐 금융위기이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양적 완화와 유동성 주입이 비트코인 등장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종이돈들의 위기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사면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멀리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총체적 격변의 시기를 맞아서도 비트코인은 공부할 가치가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더 멀리해야 한다. 전자가 예언자를 자처하는 흔한 죄를 짓고 있다면
부자는 현실과 지식을 한꺼번에 무시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병은 주변 사람들의 시야까지도 가리는 강력한 전염성을 수년 동안이나 여러 차례 입증해 주었다. 단언컨대 비트코인은 2세대 가장 중요한 지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가 오늘날 국제 질서에 숨겨진 전제와 특징들을 드러낸다.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아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에 출판한 책에서 2020년부터 브레턴 우드 체제가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가 말하는 브레턴 우드 체제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 무역결제 시스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세계화의 골조인 글로벌 공급 사슬망을 떠받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가리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 동안 지속되던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명이 다 되어 위태롭던 구조물에 이 전염병 사태가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의 지적 체계가 바로 브레턴 우드 체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브레턴 우드 체제로부터 기인한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질서는 미국에 의한 달러의 공급과 압도적인 해군력에 의한 해상 무역로의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이 질서의 전제 조건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 체제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어쩌면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화폐와 금융지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은 브레턴 우드 체제의 지속을 전제하고 있다. 나에게는 비트코인보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더 신기한 현상으로 다가왔다.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경제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비트코인은 기존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식사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유하자면 어느 날 집채만한 검은 물체가 나타난 것이다. 처음 보는 물체가 한강 수면에서 4, 5m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해보라. 날개나 프로펠러도 없다. 검은 물체 아래 수면이 잔잔한 것으로 보아 엔진은 없다. 출근하는 지하철 차창 밖으로 이런 물체를 발견했다면 첫날은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다. 영화 촬영을 위한 특수장치일 수도 있겠고 물체 위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매일 그 위치에 그것도 10년 이상 존재한다면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지하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물체에 별로 시선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물체에 대해 떠들거나 물어보거나 검색하거나 직접 보트를 타고 접근해서 관찰하려 하지 않는다. 뭔가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도 신기해서 찾아는 보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며 정말 이상하다면 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찾아보았다는 정보의 수준이 대단치 않은 데다 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는 주장은 근거도 없는 막연한 믿음일 뿐이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면 처음에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거나 과민 반응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토록 우리는 주변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에 달려들어 파헤치려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다. 비트코인은 한강 위에 떠있는 검은 물체만큼이나 이상한 존재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지적 체계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자 간의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기본 원칙들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생명체가 지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인정하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비트코인은 화폐나 국가 권능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뒤엎었다. 만약 우리의 상식대로 정부가 비트코인을 없었던 일로 돌리지 못한다면 결론은 하나다. 비록 지금은 집채만한 크기에 불과하더라도 머지않아 미래에 이 괴이한 물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질서들도 변경할 것이다. 이 책은 원래 비트코인은 강했다나 스마트 컨트랙 신뢰 혁명의 개정판을 준비하다 구상하기 시작했다. 두 책을 쓸 때와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부분적 개정보다는 논의의 초점을 바꾸고 싶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이 50만 원대를 오갈 때나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를 오갈 때나 언제나 주장하는 바가 같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비트코인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11년이나 절대적 환경을 버텨내고 있으므로 회의론자들은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라면 동조자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바뀌고 있다. 미디어의 예측이 지속적으로 빗나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호기심을 진지한 탐구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결정적일 때마다 발생하곤 한다. 비트코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격의 아찔한 폭락이나 엠번방의 사건처럼 사악한 일을 돕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소식을 접하면 회의론자들의 예측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건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주변 사람들의 악담에 마음을 쓰다 보면 비트코인 현상과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비트코인에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하거나 자원을 투자하려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본격적인 행동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난제에 대해 미리 답을 알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첫째, 비트코인의 기술적 강건성은 오류다.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적 발전이 비트코인의 허점을 뚫을 것이고 비트코인은 튤립 거품같이 어느 날 사라질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이 강건해서 기술적으로는 역경을 버텨낸다고 해도 더 뛰어난 블록체인 코인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이미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코인들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은 가장 낡은 블록체인일 뿐이다. 셋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뛰어난 다른 암호화폐들의 운명도 암울하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토큰들을 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행하려는 블록체인 토큰은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코인을 멀리하고 아무도 보증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선택할 리 만무하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성공은 우연에 불과하다. 주류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던 틈에 이루어진 해프닝이었을 뿐이다. 주류 사회가 더 혁신적인 기술과 제도적인 틀을 무기로 달려들면 비트코인은 잘해봐야 역사적 유물로 남게 된다는 주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질문들을 논리적으로 짚어보는 게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다. 비트코인의 지혜는 탁월한데 이 난제들에 대한 논박이 2008년에 이루어졌다. 아직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질문들을 검토했다. 천재들은 연연적으로 결론에 다가갔다. 그래서 2014년 비트코인은 강했다를 쓸 당시 나는 위의 난제들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때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자체를 모르거나 비트코인을 사기로 단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집중했을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이런 질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존재다.
따라서 이 신물질의 지적으로 깊이 탐구하려는 사람을 비트코인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은 6년 전 나의 간청을 흘려들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은 단지 강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맥락을 결정하게 될 게임 체인저다. 이 책은 비트코인의 지혜와 비트코인의 족보로 나뉘었다. 1부, 비트코인의 지혜를 읽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지식 및 정보를 족보에 몰아넣고 여백의 참조를 달았다. 2부, 비트코인의 족보에는 전작 비트코인은 강했다와 스마트 컨트랙, 신뢰 혁명에서 가져온 부분이 많으며 심지어 인문학적 상상력에서도 가져왔다. 지난 3년 동안 주간지 한경 비즈니스에 기고하느라 꾸준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덕인지 이 책에는 연재된 칼럼의 내용도 적잖이 포함되었다. 비트코인이 인문학적으로 족보가 있는 명문가 출신이라고 말하면 지적인 청춘들은 다소 당황해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이들일수록 비트코인 현상이 기술만 알고 세상을 모르는 철없는 젊은 세대의 소행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계마저도 비트코인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특이하게 여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뿌리가 깊은 철학적 현상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의 라틴어 필로소피의 어원이라는 건 유명하다. 사물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쳐 지혜로 나아간다는 주자의 경물 지지에 대한 해석도 일맥상통한다. 비트코인 같이 난해한 사물이 등장하면 우선 호기심을 가지고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적 역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호기심이 두뇌보다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 흥미롭다. 비트코인을 공부해온 지난 6년 동안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사실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 대다수가 객관적으로도 이력이 돋보이니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두뇌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난 6년은 호기심이 없으면 뛰어난 두뇌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목격해온 과정이기도 했던 셈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저자가 지적 주류들에 대해 지나치게 냉소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그렇지만 법적을 증명하는 예외로서 특이한 주류들도 분명 계셨다. 그리고 이런 예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영감과 기회를 나누어준 분들도 여럿 계셨다. 이분들 덕에 그나마 견딜 만한 외로움이었다고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이 중요한 작업으로 인정받는다면 그분들의 실명을 일일이 기록해서 감사의 마음을 남겨놓고 싶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고려하자면 앞으로 환동하는 표지 D 여백을 활용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오태민 1부 지혜 일부 비트코인의 지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기회 나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떠들고 다녔다. 당시 비트코인은 50만 원 정도였다. 2017년 한 해 비트코인은 2천만 원이 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3월은 800만 원을 오가고 있다. 당연히 나를 아는 지인들은 오태민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봐야 더 그렇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답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간 비트코인 덕에 정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3번 정도 있었다. 그것도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돈을 벌 기회였다. 그러나 기회들은 아쉽게 지나갔다.
기회가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걸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보라. 어쩌면 나야말로 다른 누구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불행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비트코인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수백억 원어치의 피자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몇몇 개발자들만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2010년 당시 라스즐로 하넥스라는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피자 2판을 주문하는 대가로 1만 개를 주겠다는 제안을 인터넷에 올렸다. 3일이 지나서 런던에 사는 18살 제레미 스투비번트라는 친구가 응했다. 제레미는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파파존스 홈페이지에서 $25어치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피자를 받은 하넥스는 제레미의 비트코인 주소로 1만 비트코인을 송금했고 집으로 배달된 피자 2판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이 사진은 비트코인이 거래에 사용된 첫 번째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어 유명해졌다. 하지만 1만 비트코인을 얻은 제레미는 지금 부자가 아니다. 그는 몇 개월 뒤에 1만 비트코인을 고작 $400어치밖에 안 되는 거래에 사용해버렸다. 당시로는 10배나 이익을 받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래였을 것이다. 그나마 제레미는 2009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확신했던 소년이어서 조금 기다리다가 10배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누군가에게 줘버렸거나 아예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제임스 하웰스라는 영국 청년은 2009년부터 자신의 컴퓨터로 채굴해 모았던 비트코인 7,500개를 컴퓨터를 버리면서 함께 버렸다. 몇 년만 기다리면 수백억 원에 달할 재산을 모아놓았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 청년 역시 자신이 버린 비트코인 때문에 유명인사가 됐다. 강연장에서 이 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 청중들이 즐거워한다. 다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같다. 미리 알았다고 해도 모두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자신이 수백억을 손에 쥐었다가 놓아버린 청년들보다 행복하다. 나야말로 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놓친 기회가 바로 하웰스의 슬픈 사연과 관련이 있다. 나는 로스트 코인에 관심이 있었다. 로스트 코인이란 소유자가 찾을 수 없게 된 비트코인을 일컫는다. 초창기에는 데드코인, 즉 죽은 코인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로스트 코인으로 부른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는 600만 개 정도의 로스트 코인이 있다고 추정한다. 하웨스처럼 초기에 장난삼아 채굴해 두었다가 컴퓨터를 버렸던가 아니면 비트코인 소유자가 죽어서 그 가족들이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다. 로스트 코인의 개수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11년 이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이 총 800만 개 이상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로스트 코인이고 얼마만큼이 고래들이 쥐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로스트 코인은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이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비트코인의 철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언제든 정부가 마음먹으면 인쇄할 수 있는 종이돈과 달리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과 발행 속도가 정해져 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로스트 코인의 존재 때문에 비트코인의 총 유통량은 알 수 없다. 현재 시장 가격이 로스트 코인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시장의 판단보다 로스트 코인의 비중이 적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과대평가된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코인이 언젠가 뭉텅이로 시장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가격이 로스트 코인의 비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저평가된 셈이다.
2016년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메일을 읽다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새로운 체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그렇게 만든 새로운 체인에서 비트코인의 로스트 코인만큼 새로운 코인을 확보하는 아이디어가 핵심이다. 당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거래 용량 문제로 심각한 논쟁 상태였다. 비트코인의 거래 속도는 초당 7건 정도인데 용량을 늘려서 신용카드에 도전하도록 만들자는 측과 그냥 놔두자는 측이 대립했다. 나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비슷하면서도 비트코인보다 거래 용량이 큰 체인이 등장하게 될 것임은 알고 있었다. 그것도 비트코인을 하드포크에서 생길 것이 분명했다. 누가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선수를 치느냐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서 체인을 분리하면 이후로도 이런 프로젝트가 우후죽순 뒤따를 텐데 앞섰던 체인들만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하게 수렴할 수밖에 없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구 어딘가에 있을 것이니 남은 시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 정도라고 생각했다. 나는 비트코인의 용량과 로스트코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체인을 제안하면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보다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비트코인과 달리 코인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디자인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브랜드를 활용할 생각이었다. 비트코이너들은 정부는 물론 대기업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투자자의 대다수는 일반인들이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업이 주도하는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어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고 용량을 늘린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청구 기간을 주고 청구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코인 지갑으로 옮기지 않는 로스트 코인을 재단이 확보한다. 재단은 온라인 바둑회사를 활용해서 바둑게임에서 기사들이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생태계를 제시한다. 비트스톤이라는 이름도 지었다. 당시 한국 최대의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전담하는 팀의 책임자를 만나 개념을 설명했고 대형 유통업체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생산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들에게 사업이란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이들의 눈에 비트코인은 한탕을 꿈꾸는 이들의 헛된 욕심이 빚어낸 거품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 해석도 사회의 주류라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지나치게 좋게 봐준 것들이다. 솔직한 소감은 따로 있다. 그들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데서 남보다 우월하다. 외국에서도 성공한 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의 성공 방정식과는 너무 멀었다.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 당시 50만 원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도 마득자는데 비트코인을 복사해서 만든 짝퉁 코인에 저절로 가격이 생기고 그 중에 일부를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다니. 게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결론, 사기가 분명하다. 그렇게 1년 이상을 허탕치고 있을 때 2017년 6월 채구랑 우지환과 비트코인 지저스로 불리던 로저버가 주축이 된 비트코인 ABC가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때 나는 강남의 빌딩 소유자인 자산가를 만나고 있었다. 이 자산가를 거의 설득했을 무렵 비트코인 캐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선수는 비트코인 캐시에 빼앗기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시도하면 승산이 있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생각은 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용량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비트스톤은 로스트 코인을 확보해서 재단의 생태계를 위해 쓸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온라인 바둑과 결합해서 암호화폐가 온라인 도박에 얼마나 친화적인지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자산가에게는 세계적 IT 기업의 한국 법인에 다니는 똑똑하고 번듯한 자녀들이 있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아버지 돈을 챙기려는 또 한 명의 사기꾼이었을 뿐이다. 비트코인 현상에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절박한 상황에 몰린 이들이 잡는 지푸라기일 뿐이었다. 조만간 그들이 일하는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설명하던 어느 어간에 마음 한편으로는 깨닫고 말았다. 번듯한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납득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비트코인을 복사해서 새로운 체인을 만드는 경쟁에서 첫 번째 승자는 비트코인 캐시였다. 나는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지기 며칠 전에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한 대학 교수와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져 나와 독자적으로 가격을 갖는다는 나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분리 전 비트코인의 가격은 200만 원대였으나 하드포크 이후 비트코인은 300만 원, 비트코인 캐시는 100만 원대에서 출발했다. 네트워크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200만 원이 둘로 갈라져 하나는 300만 원, 하나는 100만 원이 되는 현상을 사기이거나 기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는 비트코인의 거래 용량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로스트 코인을 확보해서 비트코인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없애고 그 자원을 생태계에 재투입해서 생태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만약 비트코인 캐시가 로스트코인 문제를 해결하고 로스트코인을 재단이 확보하여 생태계 확장에 투입했다면 2020년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2017년 비트스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면 최소 400만 개로 로스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SV와 갈라졌지만 두 개의 가격을 합하면 50만 원은 넘는다. 이 가격으로 환산한 비트스톤의 로스트코인 가치는 2조가 넘으므로 1조를 생태계 확장에 재투입한다고 해도 비트스톤을 추진한 사업 주체들은 1조 원 이상의 자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물론 비트스톤이 비트코인 캐시보다 전략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이 계산은 최소한일 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